공교롭게 제가 전공의 때 네. 그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는 동명이인의 김영호 씨라는 환자를 만나게 됐어요. 한 분은 보람의 시립병원으로 오신 분이고 한 분은 서울대학교병원 특실로 입원하신 분이었는데 전자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고 막노동을 하시는 분이었고 네. 후자는 대학원까지 나와서 대기업에서 이사를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당뇨랑 고혈압을 앓고 있는 건 같았는데 관리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전자는 이제 심근경색, 심장의 혈관이 아예 막혀버리는 질환이 왔고 후자는 이제 심장의 혈관이 좀 좁아지는 정도, 협심증이 왔었어요. 네. 두 분이 입원했을 때 제가 둘 다 주치의였기 때문에 그 두 분의 건강 상태나 아니면 가족 관계를 면밀히 들여다볼 수가 있었는데 보람의 시립병원으로 온 가난한 김영호 씨 같은 경우는 당뇨랑 고혈압 관리가 거의 되지를 않아서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뭐 시력 저하도 오고 콩팥 기능도 나빠지고 당뇨성 발이라고 해서 발가락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그런 질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있는 분이었고, 그러니까 물어보니 뭐 생각나면 병원 가서 약 먹고 바쁘면 안 가고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에 비해서 이제 대기업 이사하시는 김영호 씨는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여력이 되잖아요. 행복한 가정도 있고. 그죠. 그래서 약도 꾸준히 잘 챙겨 먹고 당뇨에 좋다는 음식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 분이었던 거죠. 그 협심증 의심 증상이 생겼을 때 바로 병원에 왔고 빨리 치료를 했기 때문에 심근경색까지 진행하지 않았던 거고요.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인데도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같은 질환에 연령도 비슷해요. 비슷한데도 50대. 이런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느냐가 그 병의 진행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영향을 많이 미쳐요. 빈부격차가 이제 이런 만성질환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환자의 삶의 질이나 아니면 암 발생률, 병원 이용률, 그리고 실제로 기대 수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 가난하면 더 빨리 죽어요? 네. 국내 결과에 따르면 이제 전국 지자체에서 하위 소득 20%랑 상위 소득 20%를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에 따르면 철원 지역 같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11년 빨리 죽는 걸로 나왔습니다. 11년이요? 네. 가난하다는 이유로 11년 빨리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제 이런 만성질환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합병증을 더 쉽게 겪고 그러다 보니 사망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처참하죠. 네, 그러니까요. 그 외에도 이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가난할수록 더 외주 업체로 밀려나게 되고 그럴수록 더 뭐 이런 만성 질환 외에도 외과적인 부상을 입을 가능성도 더 올라간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혹은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몸을 쓰는 직업, 좀 더 위험한 직업을 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점점 뭐 위험하거나 까다롭거나 책임지기 싫은 이런 업무들을 하청업체에 외주를 주게 되는데 이렇게 위험한 일을 외주를 주다 보니까 그런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빈곤층이 사고를 겪을 확률이 더 높아지고 결국 그게 죽음의 외주화로 이어진다라고 해서 얼마 전부터 이제 죽음의 외주화라는 게 대두가 되었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기계에 끼어서 어떤 분이 일하다가 사망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다음에 김용균 씨. 전봇대 개폐기 조작하던 분이 고압전류에 감전돼서 치료 중에 사망을 한 그런 일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류의 사고들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류의 사고가 이제 죽음의 외주화 사고고. 이런 것이 외주업체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하청업체에서. 이런 거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하려면 당연히 안전수칙이니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더 들죠. 돈과 시간이 더 드니까 이거를 모기업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청업체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청업체는 돈이 없으니까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인건비를 아끼려고 원래는 2인 1조의 안전수칙이 있더라도 그걸 지키지 않고 한 명만 투입한다던가 아니면 일이 숙련되지 않은 초보를 투입한다던가 해서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기업은 우리는 외주를 줬으니까 우리한테는 책임이 없어라고 하고 빠져나가 버리고요. 그러니까 결국 근본적인 개선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네. 야, 원청사 같은 경우는 외주를 줬으니까 문제가 없다. 그런 식으로 나와요. 외주업체는 이제 이익을 내려고 그렇게 인건비를 줄이고. 인건비 줄인 거고, 인건비 줄이다 보니까 둘이 할 일 혼자 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죠. 네.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소름 끼칠 정도로 비슷해요. 다 그거네. 다 돈 문제네. 하청을 주고. 책을 쓰신 이유는 뭐예요?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사실 왜 의사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이런 사고를 볼 때마다 굉장히 허탈해요.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응급실에서 환자 한 명 살리겠다고 그렇게 죽을 똥을 싸고 있는데, 그래도 살리기 힘든데, 그렇게 힘들게 살리고 있는데, 저 밖에 사회에서는 젊고 건강한 20, 30대를 저런 일을 하다가 안전수칙 하나 안 지켜서 죽이잖아요. 네네. 너무 허무하게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현타가 오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내가 열심히 살려놓고 밖에 나가면 다 죽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음의 외주화 사고에 관심이 많은 거고요. 아까 이국종 선생님께 같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권역외상센터나 이제 외상외과 체계가 갖춰지면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쉽게 말하면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이런 환자들을 살리는 기술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2015년에 비하면 그 당시에 이제 사고가 나면 죽는 확률이 10명 중에 3명이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19.9%까지 낮췄거든요. 근데 사고가 나고 빨리 이송해서 환자를 열심히 살릴 수는 있는데 사고가 계속 터지면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로는 더 많은 사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고가 덜 발생하게 해야 되고 안전한 사회가 팬시한 병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 가난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삶의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네. 그래서 이런 환경 자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냥 돈을 더 벌어야 되나요? 아니 그렇잖아. 예. 뭐 모두가 돈 많이 벌면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건강 불평등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터지고 가난이 이런 건강에 이렇게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각에선 항상 주장해요. 아니다. 그건 개인의 선택이었고 누가 그런 위험한 일 하라고 했냐. 그건 개인의 선택으로 발생한 결과이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사회는 해줄 게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그 가난한 김영호 씨한테 누가 약 먹지 말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병원 꾸준히 가면 됐잖아. 네가 안 갔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사실 이 건강불평등 빈부격차를 줄일 수가 없고요. 거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해요.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 관리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예를 들면 이제 주치의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서 나만의 의사가 한 명 생기는 거죠. 그 사람이 내가 바빠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약을 잘 챙겨 먹지 못해도 나에게 전화해주고 오라고 재촉하고 오면은 합병증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오지랖을 제도화하면 만성질환 관리에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지만 그런 방법을 도입을 해서 그런 빈부격차의 영향을 줄일 수는 있고요. 그리고 아까 죽음의 외주화 사고 같은 경우에는 김용균 씨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김용균 씨가 누구예요? 아까 그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뛰어서 사망하신 분인데 그분의 어머니가 나서서 운동을 하셨고 실제로 김용균 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김용균법에 따르면 하청업체 직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 모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원청사가?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모기업이 하청업체에 일 주고 더 이상 관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책임을 끝까지 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하청 뽑을 때 안전관리를 하는 데를 뽑으면 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200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일인데 모기업에서 100만 주면서 근데 안전수칙도 잘 지켜줘 라고 하면 누가 지키겠어요?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법의 책임을 명시해버린 거예요. 모기업도 책임이 있다. 그럼 모기업이 함부로 그렇게 후려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과 제도를 보완해서 이런 죽음의 외주화 사고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 뽑을 때부터 그런 거 신경 써서 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청업체를 뽑을 때부터 이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다 하는지 사례 내라, 포트폴리오 내라, 뭐 이렇게 해서 더 엄격하게 그 부분까지 볼 거 아니에요. 그쵸.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지, 안전사고가 있진 않았는지,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생기면 이력도 보고. 네, 그 뒤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가 이제 잘못하면은 내가 벌 받으니까. 네. 맞아. 근데 그 법이 2020년이 되어서야 생겼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 법이? 네, 그 법이 원래 없었어요? 없었어요. 산업재해관리법이 있긴 하죠. 근데 그런 내용 조항이 없었죠. 네, 구이역 김군 사건이 있고 김용균 씨 사건이 있고 이런 사건이 계속 터지고 나서야 유족들이 울부짖고 나서야 이런 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더 아파지고 합병증도 생기고 아니면 사고가 나고 뭐 팔 부러지고 아니면 목숨을 잃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개인의 잘못이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관찰을 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죠. 네. 그 실제로 보니까 이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네. 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거를 얘기한다는 게 사실 되게 좀 불편한 일이기도 하죠. 가난한 사람한테 가난하기 때문에 더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쵸. 그리고 그렇게 말해도 안 바뀌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개인한테 당신은 가난하기 때문에 더 일찍 죽을 거예요 라고 하면 그 개인은 그 말을 듣고 뭐가 기분이 나쁘죠. 기분만 나쁘죠. 사실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말하기도 불편하고 뭐 이러니까 계속 이렇게 미뤄지고 이거를 인정하기도 애매하고. 네. 근데 사실은 이러니까 결국엔 누군가가 이거를 직시하고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사실 누군가는 자기를 구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가난해도 자기 멱살 잡고 자기 스스로 멱살 캐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죠. 네. 근데 누구는 못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그런 사람들에 대한 거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여기서 포기할 수 없는 아픔에 대하여는 제목은 왜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일단 제 성향이 포기를 잘 못해요. 근데 그렇다고 막 이렇게 되게 적극적이고 막 되게 긍정적인 사람인 게 아니라 되게 하기 싫고 되게 안 하고 싶은데 포기를 못하고 약간 질질 끌려가는 스타일에 가깝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김영호 씨 같은 환자 2명을 봤을 때 저는 주치의로서 자괴감이 되게 컸어요. 사실 후자인 김영호 씨는 워낙 컴플라이언스가 좋으니까 뭐 잘 치료가 돼요. 근데 전자인 김영호 씨는 딱 봐도 알코올 중독도 있고 우울증도 되게 오래 앓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난해서 병원에 잘 오지 못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아무리 날고기는 의사여도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혈당 조절, 혈압 조절 뿐이지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이런 사회 환경을 바꿔줄 수는 없는 거죠. 거기서 자괴감을 많이 느꼈는데 그때마다 이제 동료 의사들이 해줬던 말이 어쩔 수 없어. 그냥 포기해. 라고 했었는데 그걸 끝끝내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픈데 뒷면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걸 포기할 수 없는 아픔에 대하여 라고 표현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다. 이거는 내가 정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수 없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포기할 수 없는 아픔에 대하여 구나. 그리고 가난하면서 겪게 되는 의료 문제 중에 이 사회적 입원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사회적 입원이 뭐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사회적 입원은 입원할 만큼 아프지 않은데 단지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들었을 때 너무 그 의문이 갔던 게 병원의 입원비가 되게 비싸잖아요. 심지어 이제 입원비 나오는 보험이 있을 정도로 입원비가 비싸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집에서 두는 것보다 입원비가 더 비싼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만약에 병원에 내가 입원해 있다 이러면.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가벼운 치매가 있는 할머니를 댁에서 모신다고 생각해 보면 가족 중 한 명은 반드시 일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계속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노동소득이 그만큼 감소하니까 기회비용이 그만큼 발생하게 되죠. 근데 그에 비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당 정액제라고 해서 하루에 얼마씩 수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급종합병원 같이 큰 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다 싸요.
아, 이 요양병원이라는 거는 이거 이렇게 돌봄을 하는 쪽이 더 가격이 더 쌀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 맡기는 게 그냥. 그렇죠. 집에서 보는 것보다. 그렇죠. 한 명이 일을 그만둠으로써 생기는 기회비용보다 오히려 저렴한 요양병원에 맡겨놓는 편이 더 쌀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게 근데 문제가 되나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네. 사실 돌봄은 복지의 영역이거든요. 보건의료의 영역이 아니에요. 아, 그냥 돌보는 것은? 돌보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할머니가 치매가 있는데 네. 거동은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럼 그분을 산책시켜주고 밥을 먹여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씻겨주고 이런 건 사실은 고급 의료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돌봄은 돌봄이에요, 그냥. 네네. 근데 이거를 전체 입원 환자의 40%가 사회적 입원 환자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은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 입원을 해 있고 그로 인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매달 건강보험료 내시잖아요. 내죠.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진짜 아파서 당장 죽고 사는 환자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런 환자들을 돌보는 데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와닿아요. 그럼 이거는 그렇다고 그 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맞벌이를 해서 겨우 유지되는 집이에요. 네. 그런데 어머니 모셔야 돼. 네. 어머니가 그 전에는 이제 혼자 사시다가 이제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뭐 일정 기간 이거를 뭐 와이프에 맞는 뭔가 아니면 이사를 작은 집으로 가던 뭐 생활비를 줄이던 뭘 해서 그걸 맞춰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요양병원에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입원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건 맞는데 네네네. 그렇다고 해서 다 하루아침에 요양병원에서 퇴원시켜서 집으로 보내버리면 그러니까. 또 사회적 위기가 오죠. 네. 그렇게는 해결할 수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지역사회 통합돌봄 말이 서비스. 어려운데 네. 쉽게 생각하면 내가 살던 집에서 가족 외에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거주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치매 데이케어 센터 같은 거요. 저 잘 모릅니다. 네. 치매 노인들이 가는 유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출근할 때 우리 어머니, 치매에 걸린 우리 어머니를 네네네. 치매 데이케어 센터에 모셔다 드리고 내가 퇴근할 때 그분을 픽업해서 오는 거죠. 네네네. 네. 아니면 이제 댁에 계시는 동안에는 요양보호사가 와서 보모처럼 돌봐준다던가 이런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게 더 비용이 낮나 봐요. 그게 더. 사회적 비용은 좀 더 크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으니까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확 줄어들고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훨씬 적게 들 수 있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은 일단 요양병원에 많이 기대고 있는 상황이죠. 요양원, 그러니까 요양병원이나 네. 요양원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부모님이 그런 경우는 아니라서 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치매라는 게 어려지는 거잖아요. 네. 그 애처럼 네. 이렇게 점점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애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아니라 네. 어린이집이 없다는 이유로 소아과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와닿으시죠? 네네네. 되게 부적절하잖아요. 이상하죠. 그죠? 그리고 사실 소아과는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우리 애는 안 아팠는데 거기 맡기는 것만으로도 사실 네.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맞네. 네. 그리고 소아과는 당연히 애들을 그렇게 열심히 놀아주지도 못하겠죠. 그렇죠. 그냥 거기 두는 것일 뿐.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요양병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혹은 그런 데이케어 센터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치. 네. 그러니까 치매라는 거는 아픈 건데 뭔가 물리적으로 아프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진통제가 필요하거나 네. 뭐 그런 투약을 해야 되거나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약을 먹으면 그리고 약간의 도움이 있으면 네.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치매라면 당연히 댁에서 생활하실 수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어르신집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게 치매 데이케어 센터. 치매 데이케어 센터가 일단 부족하고 네. 그리고 그 맡아주는 시간이 적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환자는 누구예요? 어떤 케이스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책의 1장에 네. 나는 환자를 잘 죽이고 싶다라는 상당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썼는데 네네. 거기에 등장하는 환자가 이제 김민철 씨라는 환자거든요. 김민철 씨. 김민철 씨 같은 경우는 말기 콩팥암 환자였어요. 근데 이 환자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네.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연명 의료를 다 거부하고 환자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나는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했어요. 나는 더 이상 연명 의료 안 하겠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가정용 호스피스 사업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네네. 환자가 집에 가서 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면 뭐 암성 통증이 있다던가 아니면 영양소가 부족하다던가 할 때도 병원에 오지 않고 네. 최대한 집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려다 보니까 이제 환자랑 2주 동안 퇴원 계획을 짜게 되는 거예요. 네. 이 환자한테 가장 잘 맞는 진통제를 찾고 그걸 실험해보고 이제 콩팥이 안 좋으니까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음식을 조리해서 먹을까에 대해서 영양 상담을 받고 2주 동안 이 환자가 집에서 지낼 수 있는 퇴원 계획을 같이 짰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치료랑 굉장히 달랐던 거죠. 항암 치료, 연명 의료가 아니라. 근데 퇴원할 때 환자가 저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아줘서 고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의사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전공의 1년차 때 만난 환자였는데 내과 의사 되고 얼마 안 돼서 이런 환자를 만나서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게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 네. 이게 항암 많이 하게 되면 좀 그런 것도 있죠. 가능성이 없는데 만약에 하게 되거나 이런. 그렇죠. 항암 치료 자체가 워낙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대 수명이 길지 않은데 무리해서 항암을 하게 되면 오히려 환자가 더 굉장히 쇠약해져요. 음식도 잘 먹을 수 없게 되고. 그럼 삶의 질을 굉장히 크게 떨어뜨릴 수가 있죠. 그분도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네. 본인의 삶에 대한 통찰과 본인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답을 이미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정리할 시간을 보내게 도와줘서 고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아줘서 고맙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뭐 생각하시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저는 저 스스로를 이제 정책하는 의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서울대에 있든 아니면 국회에 있든 앞으로도 계속 정책을 하고 싶어요. 사람을 더 쉽게,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네. 어떤 방식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또 잘 죽일 수 있는. 이 표현이 참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